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4.15 총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져 가뭄에 콩나듯 이 총선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코로나19가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가운데 선거는 과거와 달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또 20대 총선 관전 포인트 무엇이 될지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최우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안성호 명예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학회 유진숙 이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0조 이상의 긴급 금융 지원하겠다, 50조 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초강력 정부 지원 대책을 밝혔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두루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자, 50조 원의 어떤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유영아 박사께서 먼저 말씀 주시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가장 절실하게 이 자금을 필요하는 데가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식당에 가도 손님이 없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절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멸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조 원의 특별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세밀하게 좀 나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용 등급이라든가 보증이 없으면 빌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걸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1.5%로 하되, 이 신용 등급이 7등급보다도 안 좋은 7등급 이하인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진흥기금에서 좀 빌리게 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면 정부가 좀 보증을 하고, 또 민간은행 같은 경우 이자율 차이 난 부분들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더 아마 지원을 할 텐데요. 빨리 할 수 있게요. 그런 방법도 좀 정부에서 내놨는데요. 부총리가 얘기는 했는데, 빨리 할 수 있게, 정말 이건 시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은 바로 대출액이 나올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사실상 단기 처방입니다. 단기 처방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돈 어차피 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것인데, 이 단기 처방 외에도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물론 마련하고 있겠지만, 대통령 비상경제회의도 지금 1차 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국내 소비 경제 문제라든가 대외 통상 무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시켜 갈 건가, 이런 특단의 대책들도 빨리 시급히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2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돈이 이제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들께 이제 가야 되는데요. 어제 그 관련된 기관 창구를 가보니까 북새통이었다, 이러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안성호 교수님, 빨리 절차를 간소해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되려면 어떠한 또 보조 수단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11조 7천억 원이 추경으로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제, 또 소상공인 피해 업체 지원, 또 민생 안전,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가 다 모든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11조 7천억으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추가로 어저께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50조를 더 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국내적인 상황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 현상이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가장 큰 최악의 상황처럼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발로 시작돼가지고 만약에 경기가 침체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톱니바퀴 연계선상에서 중국도 사실은
미국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뭐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미국에서 사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미국이 위기를 안 오는 거에 따라서 즉 미국의 그 재정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급하게 특히 뭐 대기업은 좀 낫겠지만은 중소기업이나 자영 상공업자에게는 빨리 지원이 돼서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고 인건비가 나가고 지금 인건비 지금 공장이 스톱된다는 얘기는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장이 돌려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소비 시장으로 선순환이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는 잘 된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특히 이 경상북도나 대구 지역에 조금 더 이것이 말하자면 실질적인 그런 나름대로 지원이 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비상금융 50조와 이제 추경 10조 원이 넘죠. 그래서 60조 원이 이제 돈을 푼다는 건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 좀 살아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할까 이제 전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풀고서 경기 못 살리면 사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데 지어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선순환 구조의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적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적실성이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돈을 풀게 되는데 여야 양쪽에서는 아마 각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경제를 위해서 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를 할 테고 네. 그러나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적실성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번 4.15 총선을 떠나서 정말로 이거는 꺼져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선거의 유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이 사태를 넘길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힘든 운동이 골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골프는 죽어 있는 걸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씨가 꺼지게 되면 이걸 다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말 적시적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야가 선거를 떠나서 서로 도와가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정 지원은 또 재정 지원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이 방역 대응을 잘했다 또는 못했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유진숙 이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좀 잘했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점이 덜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초창기에는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중국발 어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을 어떻게 그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도 있었고, 또 특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 대응에 굉장히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보기엔 약간의 여론의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전 세계적인 그 현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도래하고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체계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 그 여론이 약간 정부 대응이 그렇게 뭐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여론도 확산이 되고 또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추경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뭐 마스크 어떤 공급제 같은 것들 제도들을 도입을 하면서 비교적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다시 그 확진자 수가 뭐 두 자릿수로 좀 떨어지면서 약간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여론도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또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또 지지도도 약간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한 며칠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제 얘기를 보면 뭐 국방 물자까지 풀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가 예상보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선진국인데 의료 체계가 우리보다 떨어졌다 이런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 중국에 소재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좀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던데 자가 검진을 원하는 분만큼 해주는 그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검진 체계 이런 거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박사님 두루 어떤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 사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제 포옹화라든가 키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WHO에서도 와갖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계 각국에 얘기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좀 세계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봤을 때는 좀 모델링이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유달리 우리가 잘 발전돼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뭐 진단 키트라든가 하더라도 그 부분이라든가 이후에 뭐 자가격리 또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 비용이 안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게 되니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이런 나라 거의 드물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그걸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사실상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적 통제 시스템입니다. 협력적 통제 네, 시스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봉사를 하잖아요. 뭐 중국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봉사하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다 봉사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통행 금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터졌는데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예를 들면 개인 위생 손 씻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협력하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부분과의 전쟁에서 지금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성과가 이루고 있다. 결국 이런 모델은 결국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염병이라는 전쟁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공세 정치나 통제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선진적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적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 초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협력적 그런 자발적 협력적 통치 시스템이 상당히 모델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강조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서 바라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흥미로운 점은 대구에서 초기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대시민 브리핑을 자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권영진 시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런 것이 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단체장의 어떤 지지율 변화 그리고 곧 있을 어떤 총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안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단체장, 우리 정부의 어떤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이게 총선의 어떤 연관성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발생해서 우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WHO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까지도 계속 기자회견할 때마다 이게 차이니스 중국이 이제 발원지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사실상 우리도 맨 처음에 1월 31일 날 아산하고 진천에 이제 우한 교민을 전 세계로 데려올 때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당시에도 의료협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 위기 경계 체계를 보게 되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 경계는 심각 단계인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 심각 단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6번이나 했다고 그러거든요. 의사협회에서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월 30일쯤에 전생기가 들어올 때쯤 해서 그래서 아산하고 진천에 그 교민들을 채울 때쯤 해서 국가가 좀 더 이거를 업조해가지고 아주 비상대책에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지금 현재의 확산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태리나 다른 이란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나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정부가 덤으로 같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의 대응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 그리고 이제 감염 전문가들 그리고 자원봉사대원 119 대원 이 분들이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그 부분에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우리 일제 때도 그렇죠. 전부 보면 의병, 승병들, 독립군들 이게 다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정부가
초기에 갈팡질팡했던 그 정책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잘 훌륭한 의료진을 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듯이 하면 곤란하고 이제는 좀 정부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지금 트럼프 보세요. 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가까운 자기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사실은 입국 제한 조치를 했거든요. 그게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중국하고 친하지만 만약에 정도 우리가 처음에 한 달이나 두 달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더라면 중국이 그걸 욕했겠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바이러스 전쟁 때는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또 이 바이러스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는 방어 무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맡길 것이 있고 정부가 관리할 게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 시기에는 국가가 공공 영역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빨리 잡아줘야 되고 국가가 솔선수범해서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야권에서 볼 때는 요번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이 잘 하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볼 때 아무래도 결국은 정부가 이런 위기 대응에 좀 미흡한 좀 무능한 정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우택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선거 20여일 남았는데 며칠 동안에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만. 자, 우리 정부가 예측하고 전 대응 체계를 마련할 텐데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거나 소강 국면되면 여당, 야당의 어떤 후보들의 어떤 표심 변화는 어떻게 읽혀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이번 4.15 총선에는 영향을 가장 줄 것이다. 가장 크게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지금 이제 한국이 그래도 이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곳이 저는 교육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만 명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을 잘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지금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저희 대학만 같아도 사실은 이제 외국 학생들, 유학생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공항에 들어오면 직접 버스를 가져가서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열을 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또 별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자가격리를 시켜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학까지도 저희들 연기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교육계에도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좀 지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이것이 좀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가 이번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저는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잘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그 이쪽 여당 쪽에 좀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이 확산세가 주마다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경제 침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야당 쪽에 좀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 그 출근길에 보면은 그 후보자들이 이제 유세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자들이 유세를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시니까 사실은 저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다만 이제 뭐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멘트를 계속 던지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 이제 후보자가 당신의 얼굴을 가린 채 유세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유권자 대면 접촉이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네,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는 전반적으로 선거 운동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외의 모든 어떤 정치적 이슈가
사라지는 그런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갖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위기 대응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또 초창기에는 어떤 신천지라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하게 위기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어떤 우연적인 변수들, 신천지라는 변수들, 그래서 신천지 쪽으로 어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신천지로 이렇게 전가되는 네, 그런 현상이 그런 있었죠. 효과들도 네. 있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어떤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알 수 없고 또 이 선거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보수의 어떤 통합의 문제 그리고 또 사실 TK 지역의 코로나19에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또 어떤 보수적인 유권자가 아주 결집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굉장히 이 선거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투표율도 사실 각 정당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지 않습니까? 투표를 높이기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이 있는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달라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자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이 투표율이 여야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유영호 박사? 이번에 투표율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예. 대개 총선의 투표율이 60% 전후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투표율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50%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50% 싶은데요. 초반이요. 그 이후로는 지금 코로나19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투표소에도 지금 1m 이상은 안 하겠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출입이 어렵다.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선관위에서 그렇다고 마스크를 지금 공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내가 찍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갈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양 진영의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많이 가느냐, 동원하느냐 이 부분이 선거의 싸움이 될 것 같고 거기 또 이제 플러스 변수가 된 것은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양 정당의 비례정당 논란으로 이 중도층들의 표심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아요. 어딜 찍어야 되겠냐 이러한 헷갈리는 전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도층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가기 어려운 측면 또 이 양 정당이 하는 행태들이 중도층들의 표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 봤을 때는 다른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고 양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선관위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니까 유권자를 투표소로 가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직원들이 계속 낸다고 그래요. 선관위 공무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 2장씩을 2매씩을 나눠주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추진했나 봐요. 근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 선관위가 이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마스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선거일에 그런 방안까지 생각하는데 일부 국민들이 아니 지금도 없는데 비축해놓고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나오지 않으면
그 페널티를 매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페널티까지요? 벌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에 좀 나가는 게 유리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또 뭐 사실상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세금을 좀 올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하는 거고 이제 긍정적으로 측면으로 하면 선거에 어차피 나오는 거는 국민들 의사의 선택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보수와 진보에 아주 콘크리트로 지지를 하는 아주 충성 고객들은 아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중간에 있는 아직 이제 양쪽의 보수나 진보 쪽을 결정하지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도층이라고 그러죠. 대개 이제 중도층에서는 이쪽으로 좀 잘하면 이쪽으로 줄까 이쪽으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가 다 못해 그래가지고 차라리 포기해버릴래 이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요번이야말로 우리가 IT 강국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때다. IT 그래서 강국이요? IT 강국.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지금 집에 방콕하고 있거든요. 그럼 방콕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TV 보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TV가 우선은 선거 방송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4월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인데 그 이전이라도 그 지역 방송에서는 지역의 후보자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프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선거 보존 비용을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15% 지지를 받으면 100% 다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50% 받으면 10% 이상을 받으면 50%를 여기 반영을 해주는데 이번 선거만큼만은 선거 이 방송 왜 방송을 그 후보자들이 꺼리놨더니 그 비용이 이제 비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방송이 제일 많이 나간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선거 비용을 받는데 우리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한 1억 8천 정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유세원들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그 선거관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여러 시간을 후보자들이 나와서 정책 토론하고 정당별 정책 토론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주전 정책 토론하고 해서 하루 종일 후보자들 소개해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인들한테 정치 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물과 정당은 어느 정도 알지만 정책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번에 TV가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사전 투표 기간이 이틀이거든요. 4월 10일, 11일 이틀인데 이거는 어느 하루에 몰아서 사람이 모이지 말게 하고 조금 이번에는 사전 선거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좀 인구가 분산되게 나오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중고 학교에서 하지 않고 좀 야외 공원 같은 데다가 선거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코로나에 접촉이 좀 안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방역 당국하고 좀 협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선거 캠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시청하실 텐데요. 지금 안 교수께서 말씀하신 후보자 초청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KBS 대전 방송 총국에서만 해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대중을 만나기 요즘에 특히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후보자 1인 방송 연설 시간도 저희가 36개 그 편성을 프로그램을 할애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신청을 하시면요 공정하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방송 시간을 배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중파를 통한 그러한 후보 알리기도 있겠지만 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그 활성화가 되겠죠? 네, 요즘 아까 이제 투표장에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호주처럼 페널티를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 방송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15 총선 로또를 만들자. 그래서 좀 많은 돈을 걸어서 사람들이 경기도 어려우니까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저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에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가도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 수단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가도 내가 뭐 전혀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이제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유세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손도 흔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호황이 어디냐면 이제 그 유튜브 만드는 그 회사라든지 또 뭐 SNS 좀 이렇게 카드 뉴스 만드는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호황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내세우는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말 주민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좀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그 대전, 세종, 충남의 그 선거 캠프가 한 100여 곳이 넘더라고요. 그곳에 저희가 준비한 1인 후보 방송 연설 편성 시간대를 이제 송부를 했는데 관심이 많았던지 저희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마 그 대인 접촉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니 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한 또 어떤 정부에 대한 심판이 또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하고 또 항상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기능을 굉장히 강하게 갖기 때문에 또 특히 이번처럼 이슈들이 어떤 지역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코로나라는 이슈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슈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집중된 하나의 어떤 핵심적 이슈를 가지고 정부를 평가하는 굉장한 화력을 가진 이슈로 또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수적인 유권자 층에서는 이 코로나 초창기부터 일단 그 중국 그 입국 금지 부분을 내서도 사실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코로나 대응이라는 핵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또 보수층이 굉장히 집결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 모든 코로나 사태의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의지를 가진 핵심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정치 역학적인 어떤 게임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또 보수는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어떤 그 통합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야권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또 다시 한때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양 진영이 엄청난 대립 구도가 형성됐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여권과 야권의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선거 직전에 상당히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을 또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제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죠. 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대표를 맡아서 후보자들을 이제 물론 이제 그 누굽니까?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안을 내 가지고 회의에 붙였는데 이제 부결이 돼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뭐 순서를 냈습니다. 뭐 가소로운 부패 권력이다 이런 누가 봐도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이제 아주 심하게 얘기한 거죠. 두 분이 잘 아실 텐데 자 이러한 어떤 미래통합당을 둘러싼 비례정당의 어떤 공천 자금 좀 예견됐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용 박사? 지금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고요. 코미디요? 네.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뭐 따라가니까 같은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당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문제는 내놓고 시작한 것인데 이게 꼼수이기 때문에 편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예측됐었던 것이죠. 한선교 전 대표죠.
이 황교안 대표하고 상당히 뭐 대학 동문이고 아주 절친한 사이고 또 친박의 사실상 원조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친박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이제 권력을 또 이제 나눠 먹기 싫으니까 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건 논외라 할지라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를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편법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악용하고 그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뒷거래를 통한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행각이 저는 아직 선거가 지금 꽤 남았잖아요. 저는 뭐 하여튼 뭐 계속 이 위성정당 꼼수와 편법에 대한 문제점들과 갈등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양 정당 다요. 어느 정당이 더 세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이낙연 총리인가요? 어젠가 오늘 그 민망하다 이런 걸 하는 톤에서 얘기했다 그러던데 빨리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중단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정직하게 심판받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행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제도의 취지대로 정당 투표를 따라서 받고 우리는 정당 투표에 따라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수를 받겠다. 이렇게 빨리 턴을 하는 것이 저는 그 해당 정당에 유리하지 남은 기간에는 이거 전 늪이라고 보여지는데 늪.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제 뭐 민주당 예천 대표도 이제 비례정당은 이제 꼼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꼼수 대열에 이제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꼼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비례 의석에 대해서 목매는 그러한 것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계속된단 말이죠. 유권자들이 썩 곱지 않은 시선일 텐데 왜 이렇게 강양을 할까요? 이번 안성호 네. 네. 사실 뭐 그 어저께 밤에 저희 악몽을 꿨거든요. 악몽이요? 제가 30년 동안 대학에서 그 정당하고 선거를 가르쳤어요. 네. 근데 전 세계 224개국 중에 이런 선거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정당 이름을 꿈에서 외워보려고 하는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당이 어떻게나 그 이름이 자꾸 바뀌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진짜 도무지 외우질 못하겠어요. 솔직히 네네. 미래 통합당인지 미래 한국당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자, 제가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당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참 지금 현재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TV 화면에 이렇게 양면으로 보여주면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 국민들은 참 선진 국민인데 네네. 요 정치, 요 정당 정치 하는 사람만 보여주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바니아 국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해 저도 여기 몇 번 와서 헌문한 적이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의 재앙이 결국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우선 첫째 뭐 좀 여기서 그거 제가 길게 얘기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패스트 트랙을 도대체 왜 했는지 그게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수많은 정당이 30석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에서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천도 받고 컷오프도 당하고 전략 공천도 당하고 또 뭐 경선도 하고 해가지고 지역구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뽑는데 요 47석의 비례대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후보자가 될지 이게 똑같은 국회의원 자격을 갖는 거거든요. 이 47석은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좀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야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에 225석 대 75석 대만 해도 그게 그대로 유지만 돼도 어느 정도 사표 방지하고 불비례성을 좀 막을 수는 있겠다 그랬었어요. 네네. 다만 그때 이제 선거구 28석을 줄이니까 선거구 획정할 때 좀 쌈박질은 있겠지만 그래도 75석 정도로 비례대표를 늘리면 선진국 정도는 부족하지만 대개 선진국이 50대 50이니까요. 그러면 좀 더 사표를 좀 줄일 수는 있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갔거든요. 그대로 갔는데 그중에서 또 30석을 또 캡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먹으려고 좀 30여 개 정당이 등록을 하는데 여당 큰 정당이나 야당 큰 정당이나 다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 이걸 이 정당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자 이제 아까 악몽을 꾸셨다고 마지막 한 하는데 말씀 하려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선거 끝나고 이거는
저 선진국형으로 선거법은 진짜 반드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비례통합당, 위성정당 그리고 또 아까 악몽을 꾸셨다고 그랬죠. 더불어시민당 여기 보면 가자, 평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일권당, 더불어민주당 해가지고 또 민생당까지 뭐 해가지고 도저히 그 정당명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비례정당의 어떤 복잡한 구도 이런 것이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정당들을 뭐 위성 정당이다, 자매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성은 사실 이제 이 궤도를 이탈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궤도를 이탈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매지간에는 이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건 좀 집안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거고 아까 우리 유영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을 못 나오고 집에 계시면서 TV를 많이 보는데 지나간 그 막장 드라마를 많이들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장 드라마의 전형적인 것이 저는 이번에 이 위성정당이 아닌가. 이게 볼 때는 참 재밌어요. 중독성은 있지만. 근데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을 되게 해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가기 전에 아까 릅이라는 표현 참 써주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이쯤에서 좀 그만두는 것이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것이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지금 뭐 개싸움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멈추는 것이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비례정당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꽤 나왔습니다. 반면에 정당의 후보 공천 그러한 과정은 좀 잘 안 나와서요. 우리 당의 상대당의 어떤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의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선거 국면에서 보면 썩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좀 네.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한때는 네. 그 상향식 공천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네. 정당 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강조됐고 또 그 유권자들 측만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도 상향식 공천을 좀 제도화하자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전략 공천이 더 많이 이렇게 다시 또 부활하고 있고 또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비례대표제 제도 새로운 제도 그리고 정착되지 않은 어떤 제도 작동 속에서 굉장히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인 그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천의 어떤 개방성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낙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에게는 되게 편할 수 있어요. 정당은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아주 수월하게 어떤 정치적인 내부적인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뭐 자리를 나누고 이렇게 교환하고 또 딜을 하는 과정이 되게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어떤 정당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특히 이 그 비례 의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어떤 식으로 이 그 비례 리스트의 순위가 결정될지 누가 도대체 후보로 등장하는지 정말 이름도 전혀 모르는 신생 정당에서 후보들이 공천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걸러질지에 대해서 사실은 유권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나마 안정된 거대 정당일 경우는 나름대로 한 20-30년간 걸러지는 어떤 공천 체계가 시스템이 나름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정도 그 후보 공천 과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정말 신생 정당의 경우는 유권자들이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천 부분에서는 특히 이번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영하 박사, 그 의외로 이제 리턴 매치 대진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정치 신인들은 이번에 그 후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턴 매치가
굉장히 많죠? 거의 다가 리턴 매치인 것 같아요. 현역이 많아서 그런 네네, 거죠. 그렇죠. 현역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요, 결국은. 그리고 지난번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네.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진입문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충남 대전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4선, 뭐 3선, 4선 한 분들이 다시 또 과거에 했던 사람하고 리턴 매치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천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17대 총선에서는 이 상향식 공천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당시 뭐 40%도 이루어지고 당내 경선도 이루어지고. 근데 그 이후부터 18대부터는 그냥 자기네끼리 나눠먹는 공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된 건데요. 그런 공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인들의 진입하는 장벽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신인인데 동아줄 갖고 있는 신인이죠. 동아줄 꽉 쥐고 있는 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지방자치대도에서 성숙되거나 육성된 뭐 구의원 출신이라든가 시의원 출신이라든가 젊은 어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은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당내 경선이라든가 국민 참여 경선들이 활발해지면은 좀 더 훨씬 날 텐데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니까요. 중앙에서 저런 식으로 전략 공천이다 나눠먹기다 또 그러다가 또 개파 간에 갈등했다가 또 무소속 속에서 나오니 마느니 이런 양태들이 벌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리턴 매치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신인들의 진입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정치권 얘기가 좀 묻혔죠.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도 후보의 얼굴이 누군지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대전 총국에서는 이러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리고 후보자 1인 방송 연설 시간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장이 좀 소중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